오늘은 저는 이제 내 몸을 살리는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게끔 만들었고, 제 오늘 학생들 중에서도 오셨던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좋아진 것까지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좀 담았거든요. 그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는 거는 무엇을 언제 먹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한 장의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탄수화물, 지방, 우린 먹는 거, 그리고 채소, 과일, 물, 음료수까지, 그리고 단백질까지. 결국 이게 무엇을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압축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고, 제가 책도 지었고,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언제, 공복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야식을 포함해서 언제 먹을 것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제 먹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안 먹던 유해한 물질들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 그리고 진짜로 그러면 나는 밀가루 음식도 먹어도 되고 우유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될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식이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네. 제가 왜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엮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얘네 둘이는 좋은 걸 먹고 나쁜 걸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쌀 종류 있고 밀가루 종류 있고 구황작물 있고 우리가 주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외에도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과자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인스턴트들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쌀로 치면 이하이미 현미를 먹어라. 현미는 그 안에 식이섬유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우리 몸에 좋은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현미에는 현미 씨눈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하이면 흰쌀밥을 드시지 말고 현미밥을 드시라고 이제 권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통곡식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구황작물인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복합 탄수화물에 속하니까 좋은 겁니다. 만약에 면을 좀 드시고 싶으면 요즘은 두부면이라든지 또는 쌀 종류 중에서도 컬리플라워 쌀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하이면 흰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면 종류나 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제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포막을 형성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또 많이 합니다. 뇌 건강에도 중요하고. 근데 지방은 불포화 지방하고 포화 지방하고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 특히 트랜스 지방은 안 좋겠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 심혈관 질환, 암 이런 것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가 먹는 이런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에. 네. 주로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좀 보관하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좋고 해서 이제 개발해서 너무너무 인간들이 좋아했는데 결국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인간한테는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하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들기름, 오메가3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마씨유 많이 먹고요. 오메가9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까 우리 이시영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올리브유,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은 오메가3가 적지만 참기름 종류나 아보카도유 좋습니다. 그 외에 견과류라든지 생선에도 단백질도 들어가 있지만 지방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반반씩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특히 덤프는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또는 마가린, 쇼트닝, 경화유 같은 인공적인 것들은 이하이면 먹지 말아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좋은 것과 나쁜 걸로 이렇게 질이 나눠집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식물성 단백질, 이제 콩을 위주로 한 거죠. 뭐 콩, 낫또, 뭐 청국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콩 종류가 있습니다. 두부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걸 제가 명명했습니다. 바다 단백질입니다. 바다 단백질은 이제 해산물인데 주로 뭐 고등어라든지 대구라든지 연어라든지 있는 생선 종류, 그리고 새우, 오징어, 문어 같은 해산물 종류를 다 포함합니다. 전복까지 다. 이걸 바다 단백질.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금류입니다. 닭, 오리, 서양 사람들은 칠면조까지 포함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붉은 육류인데 이거는 소, 돼지, 뭐 양, 뭐 이런 건데 희한하게 이게 이 순서대로 좋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냥 저는 쉽게 이게 7이라 적혀 있는 저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냥 7일, 일주일 중에 매일 드셔도 되는 거. 그리고 바다 단백질은 3번 이상 드셔도 되는 거. 그리고 가금류는 일주일에 한 2번. 그리고 붉은 육류는 그냥 비율을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중해 식사에서도 권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은 동물 시체를 먹으니까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이 있습니다. 5번은 아주 중요한 단백질원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인데 달걀이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기를 하루에 요즘은 뭐 개수 제한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드셔도 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달걀 정도는 조금 검증하고 자기한테 맞는다면 맞고 안 맞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가 제 수업 시간에도 그걸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먹던 양의 한 2배 정도를 먹게 되면 자기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든지 자기 피부에 문제가 있든지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달걀은 좀 제한하는 게 낫다. 그런데 하나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제품은 성인이 되면 유당 분해 요소가 거의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맞는 사람들도 꽤 있고 유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키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얘네도 한번 검증을 하라. 단 우유, 요거트, 치즈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치즈 중에서도 경성 치즈, 연성 치즈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 나니까 여하튼 유제품은 조금 감별해라. 예를 들면 나는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해. 나는 유제품을 먹으면 왠지 모르게 복통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왕이면 제한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단백질은 질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칭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암과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유방암이 있으면 이게 혹시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끼쳐서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데 연구 결과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식품으로 음식으로 먹는 콩은 괜찮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류와 가공육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공육은 아예 안 드시는 게 낫고 뭐 소세지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낫고 육류를 드실 때는 최소한도로 드시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단백질은 질도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사실은 만들어내거든요.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은 11종류를 만들어내고 필수 아미노산은 9종류는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하는데 얘는 넘쳐나면 빼내고 모자라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표현을 아까 롱고 박사 그 장수를 23년 동안 연구했던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희한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지만 충분히 먹어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단백질 종류는 사실은 캔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장수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적당히 먹는데 이제 왜 또 충분히 또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단백질은 중요한 역할도 우리 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드시는 거.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한 65세 이상에서는
10% 이상 정도 더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수 단백질로 0.8g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1g 정도가 손바닥 하나로 치면 손바닥 하나에 만약에 스테이크가 있다, 고기가 있다로 치면 얘네가 한 순수 단백질로 20 내지 25g, 자기 몸무게가 예를 들면 한 50g, 50kg 나간다면 한 2덩거리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니까 생각보다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밥에도 사실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각종 다양한 곳에서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들 중에서 단백질이 생각보다는 저 정도 양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보다 많다는 생각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랑 과일, 물, 음료수입니다. 사실은 채소는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얘 안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한 80% 차지할 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채소는 가능한 한 다양하게 많이 드시라. 근데 과일은 왜 양을 좀 조절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당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과당 자체가 과도해지게 되면 살도 찌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양들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난 과일을 먹으려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번 과일을 허용하면 귤 같은 거 박스책 옆에 갖다 두고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은 양을 조금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 연구 결과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먹는 게 좋으냐라고 이제 연구 결과인데, 채소랑 과일이랑 5접시 이상 드신 분하고 2접시를 드신 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과일은 보시면 한 3서빙 이상 되게 되면 2서빙 또는 3서빙 이상 되면 이게 살짝 올라갑니다. 이 모탈리티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에 대해서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일은 하루에 2 내지 3서빙인데 서빙이 주먹으로 치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니까 과일은 좀 양을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면 조절하시고, 채소는 상관없습니다.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시영 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방법은 저는 채소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한 채소를 이런 다양한 조리법, 뭐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녹즙으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야채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나물로 드셔도 되고, 해독 주스로 갈아서 드셔도 되고, 또는 습처럼 이렇게 드셔도 되니까 채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드셔라. 단 생각보다는 적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제가 권하는 이 해독 주스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제가 드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끼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드시라고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가 있는데, 버섯은 사실은 그냥 과일이라, 그러니까 채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버섯의 특징은 얘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에도 좋으니까 버섯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눈 채소니까 이것도 많이 드셔도 됩니다. 단 양념에만 주의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물하고 이제 음료수입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드실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물을 드실 때 이제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왕이면 미지근한 물로 이 정도 되는 게 한 200에서 250 정도 되는 것을 자고 일어나서 한 컵, 그리고 아침 식사 전후로 30분 전후로 해서 한 잔씩. 그러면 만약에 식사를 3번 한다면 6번 추가하면 7번. 자기 전에 소변에 문제가 없다면 한 번 더해서 한 7회 내지 8회 정도 드시면 하루 분량을 좀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드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녹차라든지 뭐 제가 카카오, 코코아 100% 정도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탄산 음료입니다. 뭐 콜라, 사이다 같은 거 이왕이면 안 드시는 게 낫고, 에너지 음료 당연히 안 드시는 게 낫고, 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쁜 거에 속하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커피랑 탄산수인데, 저는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로 오전에 한 잔 정도 그냥 드시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탄산수는 사실은 어느 술자리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드시거나 또는 평소에 드셔도 되는데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신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 안에는 뭐 나쁜 게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드셔도 되기는 하지만 물을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이하이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전에 2잔, 여자는 자기 전에 1잔 정도를 허용한다, 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먹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간헐적 단식이 중요하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 몸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걔네를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그리고 남아돌면 또 지방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이 남아돌면 냉장실에 보관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이 오래 보관해야 되면 냉동실에 보관한다. 그런데 냉장실에 보관하는 거를 글리코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에 저장하는 또는 근육에 저장하는.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는 그 어마어마하게 지하에도 냉동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간에 저장하는 거는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고도 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안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리코겐을. 그러다가 걔가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있던 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이게 지방을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가 비워두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적어도 공복 시간을 하루에 12시간, 그걸 조금씩 13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까지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몸 안에 쌓여있던 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시간 비우는 것을 하루 기준으로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좋으냐? 사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습니다. 비워두는 시간만 확보를 하더라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혈액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희한하게 비우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기준, 밤까지 다 기준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치면 점이 이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시계를 본다면 이게 인간들이 먹는 시간이에요. 먹을 때 이게 스마트폰으로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많이 먹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이 2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노벨 생리학상 주제가 희한하게 인간은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하는 게 몸에 좋더라는 건데 이게 해가 떠 있을 때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분비되면서 이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가 떠 있을 때 먹지 않고 해가 져 있을 때도 먹게 되면 우리 몸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맞게끔 드시려면 야식을 금해야 됩니다. 2번째 주제는 2016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이게 오토파지입니다. 희한하게 우리 몸은 공복을 상태를 유지하니까 우리 몸이 청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고. 그래서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유지하라. 이 2가지 주제입니다. 노벨 생리학상 2가지 주제. 그래서 이렇게 비워뒀을 때 사람은 모든 기능들이 다 좋아집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주제들이 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침형으로 드실까 저녁형으로 드실까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왕이면 아침을 비워두는 아침 오전 적어도 점심시간 2시 이전에 자기가 먹는 양의 한 60-70%를 차지하도록 먹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맞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드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드시라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식사 습관인데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6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하루에 한 2~3끼 정도로 줄여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고, 제가 우리나라에 간헐적 단식의 대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같은 분입니다. 영조 임금입니다. 이분은 간헐적 단식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또 한 분 아주 안 좋은 예가 이제 세종대왕인데, 사실은 세종대왕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에 대한 영정 사진은 없고, 후에 후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건데, 영조 임금은 이제 있는 거죠. 있는데, 두 분이 아주 극과 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드셨던 거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고, 조반을 거의 이렇게 드셨으니까 거의 뷔페 음식으로 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점심은 마음의 점만 찍겠다 했는데 이제 탄수화물 종류를 드시고, 3시에 다가 드시고, 석반으로 또 많이 드시고, 뷔페 음식으로. 그리고 야참으로 또 드시고, 네. 그리고 대식가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하루에 2끼를 뷔페 음식을 드셨던 거죠. 거기다가 공부벌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나중에 이제 당뇨병도 앓으셨고 54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분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 3년 전에 후민정음도 창제하시고 아주 좋은 많은 일들 하셨지만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영조 임금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실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절음식을 하라. 절음식이 간헐적 단식인 거죠. 네, 음식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무려 8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입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라. 첫 번째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저는 하루 기준으로 하는 거는 16대8, 점점 시간을 늘려서 12시간부터 늘려서 하는 거.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려 하면 5일 중에, 그러니까 7일 중에 5일은 식사를 하고 이틀 정도는 비워라. 이런 겁니다. 네. 굶으라는 게 5대2 단식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하루 굶고 하루 먹고 하루 굶고 하루 먹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도 쓰고 소개했던 그러니까 한 달 30일 중에 25일은 일반 식사하고 5일은 평소 먹던 양의 한 반 정도로 줄여서 드시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아까 소개했던 그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저는 하루 기준으로 12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침은 든든히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십니다. 그리고 유해한 물질에 대한 거는 이걸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서 제가 일단은 유해한 물질들은 이왕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산업혁명, 두 가지 혁명 때문에 인간에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농업혁명이 1만 년 전에 있으면서 곡물 종류를 우리가 섭취하고 하면서 얘네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산업혁명 통해서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건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네. 일단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이법으로 치면 아까 우리 이시영 박사님도 소개하셨던 지중해 식사입니다. 네. 이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 외에도 미국에서는 이 플레이트라 그래서 이제 한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이왕이면 채소가 과일보다 많게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이런 음식들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먹는 방법이 희한하게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고기가 키우는데 환경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는 이렇게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몸을 망치는 습관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적고 안 좋은 탄수화물, 지방을 먹는다든지, 또는 단백질도 안 좋은 걸 먹는다든지, 육류 중심의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생체 리듬, 그리고 공복 시간 유지 못한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많이 먹는다든지, 이거 안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좋은 내 몸을 망치는 식습관이고 내 몸을 살리는 습관이 이겁니다. 네. 네. 제가 계속 강의 중에도 강조했던 겁니다. 네. 이왕이면 탄수화물, 지방은 좋은 거 먹어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빵순위, 떡순위, 뭐 밥순위들이 많고, 그리고 김치 문화 자체가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 있어서 이하이면 좀, 네, 그거를 줄여 나가면 지중해 식사에 거의 근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탄수화물 67% 정도 먹으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거는 지중해 사람들처럼 한 40%로 낮춰야 됩니다. 근데 40%는 못하더라도 한 50%까지. 저는 그래서 탄지단을 비율을 5대 3대 2 정도 비율로 제가 좀 권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제가 강의 중에 이야기합니다. 한 장의 표로 했습니다. 제가 실천 사례만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 제가 숙제를 한 달 동안을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분이 자기 설문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포로 자기가 어떤 기관에 뭐가 안 좋았다는 것을 체크를 쫙 하고 뭐 콧물이 난다, 뭐 피곤하다, 뭐 부터 시작해서 쫙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포 애프터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줄었고요. 몸무게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자기가 먹는 거를 일주일 계획표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드셨고, 하루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드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부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자연스럽게 잘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가 뭐 미팅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침에 눈이 좀 빨리 떠지고 등짝이 좀 편안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물을 좀 드시는 것을 좀 신경 썼고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부종이 줄어들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점수를 보니까 네, 이분도 54점에서 32점으로 줄었고요. 이분은 이제 갱년기를 경험하면서 과체중에 고혈압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이제 경험을 있으신 분인데, 야식은 계속됐고 하면서 이제 우리 자연치유 식이요법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광처럼 들어온,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실천을 열심히 했고, 자기 집 근처에 빵 명장 베이커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여기 보시면 빵집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발길을 돌리면서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식사로 변화되면서 이분도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 열감 줄어들었고 불면증 좋아지고 변비 좋아지고, 3주 후에는 이제 관절염도 좋아져서 너무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딸이랑 다랑시 오름을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식이습관의 변화, 한 달간의 프로젝트를 제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생활에서 식습관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학생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이걸 경험한 우리 자연치유 식이요법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많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2년째인데 너무너무 즐겁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